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때 큰 이슈가 되었었죠. 바로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떨었던 묻지마 범죄. 도대체 살인 예고는 왜 하는 거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살해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대만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4년 5월 21일 오후 4시 22분, 대만의 최대 도시 타이베이. 아직 퇴근 시간이 전이었지만 지하철 열차 내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낀 채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각자의 업무에 빠져 있었죠. 어느덧 타이베이의 유명 관광지이자 사찰인 용산사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번 역은 용산사역입니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자 일부 승객이 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새롭게 열차에 올라타는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차 문이 천천히 닫히던 바로 그 순간 이 5호차 객실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열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호차에 있던 승객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옆 객실로 넘어왔고 5호차, 4호차, 3호차, 2호차까지 사람들이 정신없이 피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있었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30cm가 넘는 식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붉은 혈흔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약 4분 후 문제의 열차는 다음 역인 장츠추이역에 도착을 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승객들은 허겁지겁 열차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빨간 티를 입은 남자 역시 그들을 따라 내린 거예요. 사람들은 남자를 저지하기 위해 그에게 가방과 쓰레기통 등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열쇠에 몰리자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를 그대로 풀어둘 수는 없잖아요.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 중 한 명인 62세의 천풍씨, 그를 비롯해 일부 남성 승객들이 남자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얼마간의 아슬아슬한 몸싸움 끝에 마침내 천풍씨는 남자의 칼을 빼앗는 데 성공했고 이후 시민들이 남자를 제압했어요. 오후 4시 30분, 남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불과 10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남자가 제압되고 나서야 그제야 승객들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드러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남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승객은 4명. 그 중에는 병원 이송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2명의 승객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피해자 대부분이 가슴과 복부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흉기에 사용한 실질적인 범행 시간은 약 2분 30초 정도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찌른 거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은 222호 열차 5호차 객실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지하철은 사진에서처럼 의자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범인은 이 의자 중 한 곳에 잠잠히 앉아 있다가 열차가 용산사역을 출발하는 그 순간 돌연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바로 앞에 잠들어 있던 남자 승객 2명의 복부와 가슴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죠. 이를 본 맞은편의 여성 승객 2명이 막 하고 비명을 지르자 역시나 그들에게도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공격을 받은 4명은 모두 사망했고 이후 남자는 5호차에서 2호차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승객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이미 쓰러진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찌를 정도로 남자의 행동은 무척이나 침착하면서도 빨랐다고 합니다. 마침내 승객들은 막다른 곳에서 남자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우산을 무기 삼아서 그를 방어했고 잠시 동안 남자의 공격이 멈췄어요. 그 사이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을 했고 살인극이 멈추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 2014년, 대만의 공포에 물들인 지하철 무차별 살인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고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범인의 정체부터 살해 동기까지. 오늘 사건 정말이지 너무도 황당하고 충격의 연속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정첩. 1993년생으로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보통 이런 묻지마 범행의 가해자들 경우에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유년기에 부모의 관심을 못 받았다거나 몇몇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첩은 달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중산층이었고 가정 분위기 역시 화기애애했어요. 어린 시절 그를 억압하거나 방임한 적도 없고요. 부모는 충분한 사랑을 주며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중고 모두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사립학교도 졸업했고요. 정첩의 부모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 드문 인자한 부모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혹시 정첩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고 또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아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면서 학교 행사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악마가 탄생한 걸까요? 그가 무시무시한 범행을 벌이게 된 계기는 정말 어이없게도 초등학교 때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첩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시절, 이날 학교에서는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다 같이 리코더를 연습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정첩은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계속해서 리코더를 막 빽빽거리면서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이에 방해를 받은 여학생 2명이 선생님에게 그를 고자질하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이 정첩을 불러서 이 두 여학생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시켰죠. 자,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첩은 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 두 여학생을 미친 듯이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평생에 거쳐서요.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학생들을 어떻게 해칠지 계획을 남겨요. 또 그녀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서 한탄하기도 했죠. 오죽하면 둘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쓴 소설도 있다고 합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왜 이렇게 둘을 증오했냐 이렇게 물었죠. 정첩은 리코더 사건 이후 자신이 친구들에게서 점점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정첩을 큰형님으로 모셨대요. 또 이 시기에 반의 아이들은 남녀로 편을 갈라서 다투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정첩이 가장 앞에서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리코더 사건 이후로 자신의 위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학창 시절이 어땠고 그게 지금까지 인생에 쭉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그의 주장인데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유치한 마음이 20살이 넘어서도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할 뿐입니다. 웃긴 건 정첩은 검찰 조사 당시 두 여학생의 이름과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고요. 그의 복수 대상이 된 건 이 여학생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첩은 중학교 시절 자신에게 엄하게 대한 담임 선생님을 죽일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가학적인 체벌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때리고 깜지를 쓰게 했는데 그게 싫었던 거죠. 오히려 선생님은 정첩에게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기 초에 정첩이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자 일부러 이게 좀 마음에 걸리니까 선도부장이랑 오락부장을 시켰어요. 아이들이랑 그렇게 하면 좀 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선생님을 죽여야겠다면서 그는 한동안 커터칼을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그는 일명 살인일기라는 것을 썼는데요. 이 시기 그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찌르겠다, 최대한 많이 죽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을 인터넷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지하철 연쇄살인. 이뤄 봤을 때 정첩은 오랫동안 무차별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당시 정첩의 친구들은 그거 좀 가격하게 말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웃어 넘겼다고 해요. 많은 심리 전문가들과 수사 관계자들은 정첩을 취약형과 악성이 혼합된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취약형이 있습니다.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주위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 막 걷잡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에 휩싸이는 거죠.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를 탓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사회적인 특성까지 지닌 경우를 뜻합니다. 즉, 거짓말도 잘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취약형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분노로 표출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문제의 사건 당일 정첩은 이날 중학교 동창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이날 유독 말수가 없자 친구가 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정첩은 이따 사람 죽일 건데 마음 가다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좀 놀랐지만 평소에도 워낙 헛소리를 하던 사람이니까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첩이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자신의 SNS에 일명 살인 예고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5월 21일 그 누구도 지하철을 타지 마라. 사람 죽일 거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신고까지 접수가 되었지만 장난이에요 이러면서 상황을 모면했어요. 사건 당일 그는 친구들과 헤어진 직후 슈퍼에서 30cm짜리 시카를 구매했고 3시 41분 장주추이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역의 노선을 확인하고 역 사이의 시간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4시 8분 그는 다시 장주추이역으로 돌아가는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요. 하지만 그가 바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사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역들은 시청과 기차역들을 지나기 때문에 덩달아 승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 자신이 열차 내에서 이동하기가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반면 용산사역과 장주추이역은 비록 한 정거장이었지만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경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산하고 역과 역 사이의 운행시간 또한 4분으로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럼 배차 간격이 더욱 긴 일반 열차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타이베이 지하철은 칸과 칸 사이에 문이 없는 오픈형 구조예요. 그런데 기차는 다른 호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닫아야 하죠. 그렇기에 피해자들을 쫓기에는 불편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체포된 후 정첩의 태도 역시 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사망자 수를 집요하게 물어요. 경찰이 알려주니까 적어도 20명 이상 찔렀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하하하 이러면서 막 웃기도 했죠. 또 조사 도중에는 완화체 원피스 최근 스토리가 좀 너무 궁금한데 보여주면 안 되겠냐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정첩의 부모는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석고대죄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부모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겠죠. 자, 여기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연도 참 기구한데요. 남성 피해자인 26살의 장정환. 그는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명문대 졸업과 해외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대기업 최종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는 사건 직전 내년 어머니 날에는 엄마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설레어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피해자 C의 측민은 2살과 3살의 아들,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고 여성 피해자 중 판비주는 성실한 청소 근로자로 다음 달 결혼기념일 여행을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 사망자 리추엘 윌로는 동창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집에서 불과 한 정거장 남긴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정첩은 여기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심심하다는 듯 코를 파거나 여드름을 짜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 분노를 샀습니다. 4월 22일 결국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의 사형은 선고로부터 18일 만인 5월 10일 날 집행이 되었죠. 이건 대만에서 역사상 2번째로 빠르게 집행된 사형이라고 해요.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제거가 되었지만 대만 사회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탔어요. 오죽하면 군복을 입거나 장난감 총을 소지하기도 했고요. 하루는 지하철에서 쥐가 나타나서 놀란 승객이 깍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살상 사건이 벌어졌다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는 무려 700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고 해요. 누가,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저지를지 몰라서 더욱 두려운 묻지마 범죄. 그러나 정첩은 분명 수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살인을 예고해 왔습니다. 그것을 그저 장난, 허세, 헛소리로 무시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돌아왔죠. 어쩌면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정말 알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른 척 외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9년 6월 1일 오후 3시 30분 일본 도쿄 내리마구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노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집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고자가 불러준 주소로 가보니까 그곳은 고급스러운 2층 양옥집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위치였는데 집은 동네에서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이 자동차가 겨우 한 대 통과할 정도의 도로가 전부였습니다. 저택의 규모와는 다르게 꽤나 접근이 불편한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자 지어진 집 같았죠.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층 다다미방 이불 위에 한 중년의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는데 오른쪽 목이 흉기로 깊게 찔려 있었고 가슴 그리고 등에도 수십 곳의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진 흔적이었죠. 현장 곳곳에 낭자한 핏자국들은 이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해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이 집 주인인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말 깔끔한 자세로 경찰을 맞이했는데요. 자신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놀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노인의 정체였는데 그는 일본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으로 일했던 구마자와 히데아키. 그 후 체코 일본 대사까지 역임한 뒤 현재는 은퇴 후에 조용히 노년을 보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의 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구마자와 H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근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마자와 히데아키 가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히데아키는 1943년 일본 기우현에서 태어났고 그가 1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모두 도쿄로 이주를 했는데요. 히데아키의 아버지는 저명한 치과 의사였고 덕분에 집안은 점차 부를 쌓아갔습니다. 히데아키는 도쿄대에서 법학부를 졸업한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1967년 농림수산성에 들어가 경제국장을 거쳤고 그 사이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아내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그녀의 집안 역시 사이타마현에서 꽤 유명한 자산가였습니다. 머지않아 둘 사이에서는 소중한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요. 고위 공무원 남편의 교양이 넘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까지 부러울 것 없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숨진 구마자와 에이치로가 바로 이 집의 아들이자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들 에이치로가 6살이 되던 시점, 부모는 이때부터 에이치로의 학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에 에이치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높은 성적과는 반대로 에이치로는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집안,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H로는 그 점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같은 반 동급생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친구들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H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수업 도중 우리 아빠는 차관인데 만약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 온 국민들이 슬퍼할걸? 이라는 좀 이 상황에 맞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대놓고 우월감을 드러냈던 거죠. 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동급생들은 입을 모아 H로는 너무 이기적이고 이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스타일. 그것이 바로 H로의 캐릭터였습니다. 평판은 어느덧 학교 전체로 소문이 났고 결국 H로는 이지매를 당하게 돼요. 친구들의 따돌림과 은근한 괴롭힘 속에서 H로의 성격은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친구 대신 인터넷 세상에 몰두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자신의 SNS에 우리 아빠는 거물이다 라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집안의 재력과 명성을 과시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히데아키와 아내는 아들이 걱정돼서 결국 그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때 H로는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파거 증후군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언어나 지능에는 문제가 딱히 없지만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사회성 결여, 공감 능력 상실 등으로 나타나죠.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이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H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동급생들이 자신을 괴롭힌 일을 전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H로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애꿎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또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가 자신의 조립 로봇을 말투 없이 버렸다는 것. 강도는 점점 더 거세져서 한 번은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데아키 측에서는 단 한 번의 신고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자 집안 특성상 가정의 문제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H로의 문제적인 행동들은 부모의 허물이고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단지 치료만 잘 받으면 되겠지 하는 이 희망만 품을 뿐이었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H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데아키는 아예 H로를 독립시켜버리는데 사실 말이 독립이지 집에서 내쫓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되었는데 그 덕분에 H로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관련 학위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아버지의 연줄로 병원에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회사마다 이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는데 한 번은 이 상사를 칼로 찌른다고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말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H로는 결국 2008년부터 무직으로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활동을 일절하지 않았고 부모가 얻어준 아파트에서 부모의 돈에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히데아키도 관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퇴직금은 총 6천만 엔, 보면은 한 6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은퇴를 했지만 H로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달 용돈으로 40만 엔, 하나로는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300만 원 정도를 게임에 쏟아부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히데아키와 그의 아내는 이런 문제를 전혀 외부에 티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히데아키를 언제나 온화하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정원을 가꾸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는 H로 말고도 한 명의 자녀가 더 있었는데 바로 H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나 신상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웃들은 그저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홀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걸 봤다 정도로만 기억을 했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아예 모르는 이웃도 있었죠. 하지만 비운의 그림자가 곧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오빠 히데아키가 히키코모리가 되었을 시점 여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안이 집안이다 보니까 이 상대쪽 남자 역시도 못지않은 명문가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담이 오고 갈 무렵 이 상대쪽에서 히데아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히키코모리의 중증 오타쿠인 친오빠. 이에 부담을 느낀 상대는 결혼을 취소하고 말았고 이 일로 여동생은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 역시 오빠로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분노와 절망은 정말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동생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딸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 일로 큰 우울증에 걸렸고요. 이쯤 아버지 히데아키가 아들 H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게 그럼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방문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살펴보고 방도 직접 치워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H로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거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고 또 네 부모가 버는 돈보다 내가 더 많다, 가난하고 무능한 놈들 같은 트윗을 올리며 타인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44세의 중년이 된 H로 2019년 5월 25일의 어느 날 H로와 아파트 이웃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H로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가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결국 부모는 그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었습니다. 이때 히데아키는 H로에게 가벼운 꾸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H로는 갑자기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찢고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히데아키는 당시 76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나서야 폭력은 거두어졌는데요. 그 후 부부는 아들을 피해 2층에서만 생활했고 H로는 1층에 머물며 더욱더 게임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 1일 이날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H로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학교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부모가 2층에서 내려와서 그를 말렸지만 도통 말은 통하지 않았죠. 한바탕의 난동 후 H로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히데아키는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cm 길이의 시카를 꺼내 들고 아들 방으로 향합니다. H로는 평소처럼 이불 위에 앉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상태였습니다. 히데아키는 아들의 뒤로 다가갔고 아들의 목덜미에 조용히 칼을 꽂았습니다. 아들이 쓰러지고도 그는 몇 번 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가서 깨끗하게 피를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은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히데아키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해당할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히데아키 방에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전에 아내에게 H로가 한 번 더 폭력을 쓰면 나도 해를 가할 거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죠. 전직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모두들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점차 살해 동기가 드러남에 따라서 초점은 아들이 휘두른 가정폭력에 집중됩니다. 물론 죽은 자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히데아키 그리고 아내 몸 곳곳에 남아있던 멍들과 상처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몇 년 전 히데아키가 일본의 큰 만화축제에서 아들이 그린 그림을 판매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폭행한 페류나가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사건.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자업자득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분명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선택한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형이기 때문이죠.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9년 12월 1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피고 히데아키에게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는데 존속 살인죄 치고는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강한 사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살인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러나 아들이 워낙 심각한 페류나였고 부모를 학대하고 노후 자금을 가로채는 등 악질이었던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고령이라 정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일명 8050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건 80대 노부부가 50대 미혼 자녀의 생계를 뒷바라지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와 함께 경제적 자립에 실패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들이 50대로 그리고 그 부모는 80대로 접어들어요. 즉 히키코모리 그리고 고령화라는 두 가지 사회 현상이 결합돼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령의 부모가 중년의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그치만 대부분 부모들은 이 사회적 체면을 이유로 외부의 상담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의 문제를 또 가족 간의 갈등을 바깥으로 꺼내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외부에 도와달라고 선뜻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한 지붕 아래 벌어지는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